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7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예, 오늘 정신호편 꼭지로 한번 골랐고요. 자, 오늘 뭐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 발생을 했죠.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이 원래 재판 기일이 다음 주 잡혀 있었는데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큰 일이고, 자, 이제는 탄탄대로가 남았느냐? 절대 아니죠. 예.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윤석열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많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오전에 아마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지금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겠죠. 아침에 이재명의 재판이 연기가 되면서 그 당황함이 한덕수의 여러 처신에서 묻어나고 있고, 당연히 한덕수는 윤석열이 아바타니까 윤석열로 많이 놀랐을 겁니다. 자, 이 고비가 이렇게 넘어가고 일단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는 굳이 저보고 저한테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국민의힘이 무리수를 둬서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어떤 식으로든지 할 가능성이 1% 정도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드리고 있고요. 이런 넘으면은 또 무기력화됐고, 지난번과 똑같아요. 지난번에도 국민이 나서서 내란을 막은 거잖아요. 이번에도 재판관들이 국민이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대법원장의 판단을 거스르면서 일부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은 뒤집은 거거든요. 반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고등법원이 그럼 할 수 있을까? 국민의 지지가 뒤에 없었으면, 국민의 불만이 뒤에 없었으면, 그런 게 없었으면 그들이 과연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를 느꼈을까? 아니지요. 당연히 다시 한번 국민이 지켜낸 겁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윤석열 덕분에 엄청 똑똑해지고 있고, 자기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떤 좌표에 서 있으며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내 인생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만들어줘요.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을 우리한테 마련해주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이 대단한 마중물이다. 이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큰 임무가 맡겨질 수도 있다. 또한 요번에 있어서 제가 크게 느낀 부분은 뭐냐면은, 어제도 친일파나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많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 경계선을 이번에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두 분의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지난번 내란 때도 한덕수 포함, 김문수 포함 내각들은 다 오랜 기간 동안 이걸 면밀히 준비해 왔고 실행에 옮겼죠. 실행을 하는 그 요건에 대해서 당연히 한덕수와 내각은 말렸겠지만 윤석열이 이것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때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계엄이니까. 그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주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고 있지만 영관급, 즉 소령, 중령, 대령급, 대대장, 연대장 이런 급에서 털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제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급식을 못 먹고 자랐습니다만은 급식 먹고 키운 세대예요. 우리가 피와 땀을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의 그 성과물이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됐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급식을 먹으면서 성장한 세대들이에요. 영관급 해봤자 나이 얼마 안 됩니다. 모르겠으면 30대, 40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50대 후반이잖아요. 자, 이번에도 국민들이 막아선 거죠. 자, 이번에도 국민들이 나서서 일부 부장판사급에서 실명으로 게시글을 올리는 부분들이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것은 재판부 전체가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사법부 전체가. 그러면 그 선은 어디 있느냐? 예, 대법관들 12명, 그리고 2명이 반대했죠. 그 정도 선까지는 윤석열의 힘이 미친다. 과거의 세력이면 기득권 세력이다. 소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식민지 시절, 그리고
반공 세력 그리고 경제개발 세력 그것을 뜀뛰기 하면서 혜택을 받아왔고 그 혜택을 자기 자손들한테 물려왔으며 그걸 자연스럽게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평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 나라는 그들이 존재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부가 기울어진 지형에서 기울어진 바닥에서 나한테 흘러오게 깔때기를 설치해야만 만들 수 있다라고 두대째, 세대째에 걸쳐서 체질화된 사람들은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선이 상당히 고령화돼 있다. 군에서는 영관급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자, 법원에서는 부장판사급 정도부터 대충 뭐 여러분 나이는 짐작을 하시겠죠. 공무원들이 정년에 있으니까. 거기부터 다른 세대가 됐다. 이런 거를 그 경계선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40대 초반, 초중반부터는 우리 민주화의 성과물로 우리가 그것을 녹여냈겠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뛰기 위해서. 우리나라만큼 평등이라는 단어가 예민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나도 다 똑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돈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돈 났지. 이 뿌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상당히 강한 부분이에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따름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적 변화하고 잘 맞물리고 지금의 정치 체계로 따지자면 민주주의 이거하고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의식을 갖고 있고 그게 문화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차대한 시점이니만큼 윤석열 내란 세력이 구석으로 몰린 만큼 그들은 더욱 더 비상식적인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예. 자, 볼게요. 자, 이재명 공판 6월 18일로 연기됐다. 고법, 공정성 논란을 없애야. 이것은 대법원을 밟은 겁니다. 고등법원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 자, 거기 수많은 영관급, 군인한 특수성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제한되어 있죠. 똑같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란 조사를 제대로 다시 하게 될 때, 그런 의인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뭐 공개는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의 물갈이가 싹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예. 자, 이 고법에서 연기를 하면서 한 말 한번 들어볼까요?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 논란을 고려하면서 오로지 헌법,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 이런 정도면은 이 고법이 울부짖는다고 봐야 됩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직감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 위에 있어. 오늘 관련된 내용의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대법관들이 앉는 의자, 파라오가 앉는 의자처럼 그렇죠. 대법관의 머리 위까지 올라오는 장식물, 내려다보는 그 느낌. 그거 치워라, 의자 바꾸라,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자,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 돌이킬 수 없어요. 예. 나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고등법원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파기환송돼서 고법으로 내려왔을 때 바로 재판기일이 5월 15일 바로 잡혔잖아요. 그 세력까지는 그까지가 경계선이에요. 고법 누군가까지는. 그렇지만 그 밑에 고법에서 실제 판사를 재판을 해야 되는 판사 레벨부터는 뭐 부장판사쯤도 되겠죠.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꼭 경계선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이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같은 인상을 받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감복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더 광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다음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파키스탄하고 지금 인도가 거의 전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 내부에 쓰는 내용들이 나오죠.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 뭐 전두환 이런 데 생각해 보십시다. 위에서 하라면은 모든 게 다 군대식이었잖아요. 제가 그 관련된 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민간의 뭐 기업들 이런 사람들의 명망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전해준 분이 계십니다. 거기 이제 참여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전두환 때는 모든 게 군대식이었기 때문에 대화가 없었대요. 토론이 대통령과 장관들 사이에. 근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경직된 분위기가 사실은 이승만 이후로부터 수십 년간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각들한테 장관들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 시절이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20, 30년 전까지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대법원장이 한 말 하면은 밑에는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어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하고 부모가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은 부모 말을 따라야 되는 존재였잖아요. 그런 게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게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가는 것에 어떤 적나라한 그 변화를 우리나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깨갱했을 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내부에서 지금 이렇게. 군의 영관급 장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얘기에 대해서 간복을 해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겠느냐 김건희하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광분합니다. 예. 자, 오전에 이런 게 발표가 됐고 아무래도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만나는 계획은 약속은 어제 전에 잡혔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건 한덕수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계획과 다른 거예요. 한덕수가 출마 선언하는 거하고 출마 선언하는 날하고 조희대가 유죄 취지에 파기 환송하는 날이 같았잖아요. 5월 1일로. 지금 뭐 다른 데 잠깐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간접적인 증거나 제보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뭐 저는 단박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걸 눈치를 못 챘다면 민주당이 실망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정도니까. 자, 이번에 된다고 봤는데 직까지 던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김문수가 그냥 후보가 되고 한덕수가 대행이 되면은 선거전을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꾸리기가 더 나을 판인데 한덕수가 후보가 된다는 확실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낙동강 오래야 될 가능성이 있어진 거예요. 내일 아침 보면 알겠죠. 예. 자, 놀랬죠. 그래서 그가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것. 이 말은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국민의힘에 있는 쌍권 그들은 윤석열의 하수인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밀어야 된다. 그게 윤석열의 계획이다. 차근차근 밟아 나갈을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따르기로 굳게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덕수 이 말은 뭐냐? 그 쌍권한테 주는 압박이에요. 압박. 후보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지요. 당연히. 차라리 대행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절대 양보 안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가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한덕수가 후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1% 더 드린 겁니다. 예. 더 준 겁니다. 자, 볼까요? 둘이 이제 만났다. 6시 정도 만난 건데, 지금 대화가 진행 중인데, 한덕수를 만나러 오는 길에 김문수 측에 김재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성동인지 누군가가 하여튼,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내일부터 통합을 위한 즉 단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자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김문수는 아직 오케이 안 했는데 얼마나 절박한 건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오늘 오전 중에 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한 게 지금 겹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면 몰수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거면 왜 한덕수는 미리 사퇴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왜 공식 경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김문수는 힘을 더 받는 거예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권성동하고 권정세가 몸이 다른 거죠. 예, 아마 윤석열과 통화를 했겠죠. 자, 예, 그래서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한다. 자, 그래서 일단 한덕수로 어떻게든 무리하게 이걸 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하고 쌍권은 권성동과 권영세는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예. 그래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수많은 이제 잡음이 발생하고 또한 저기서 만약 김문수가 버텨내서 한덕수의 말 맞다나 그가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게 되면은 무소속 후보가 되느니 그러면 또 윤석열이 포기하느냐? 그거 아니죠. 더 험악한 수, 더 난폭한 수를 꺼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 고법의 재판 연기 이후에 벌어지는 지금 드라마틱한 일을 보십시오. 시간 단위로 발생하잖아요. 그런 일이 내일은 뭐가 어떻게 발생할까? 한덕수가 후보가 된다면,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바뀌어지는 거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을 계속 내놓을 거예요. 그게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물귀신 작전이죠. 네네네. 자,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극단적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예. 자, 여러분들 이제 다 뭐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자, 인도 파키스탄 군사 충돌, 이거 지금 어디 출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또 미국 중국 대리전 될까? 이전에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한 데가 어디 있을까?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예전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 신경을 많이 쓴다 하면은 저는 이 말을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내란 사건을 합법적인 비상계엄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찝쩍거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인도 파키스탄도 저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모든 전쟁은 뒤에 정치적 목적이 있고 그들이 처한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으로서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도 그런 시도를 했었고 지금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원인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미궁에 빠져 있지만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그 제주항공 참사가 이런 거의 일환이라면 네,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작년 말경이에요. 자, 그런 유사한 일을 다시 한번 걱정한다는 말을 제가 거듭해서 드리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정규군이 움직이거나 특수부대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수방사나 특전사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과거 김건희가 예비역 HID나 블랙 요원들을 접촉한다. 그녀의 발은 무척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공항과 대구공항 사드 기지 폭발을 위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제보들이 2번, 3번 나왔잖아요, 지금. 그들의 입에서. 그리고 새로운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다. 자기들 말 잘 듣는.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인도 파키스탄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고요. 미중 대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미중 패권 구도에 기대서 한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개입돼 있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이게 개입돼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미중 대리전인데 그렇다 치고 왜 파키스탄은 중국과 가깝죠? 그러면 인도가 미국과 가깝냐? 바이든은 별로 안 가까웠어요. 지금 트럼프 오면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장난이에요. 그냥. 예.
그런데 러시아도 이 관여가 있거든요. 그럼 러시아는 어디 편을 들까요, 여러분? 인도 편을 들까요? 아니면 파키스탄 편을 들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인도 편을 듭니다. 그러면은 이 제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무슨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인도가 한편에 서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되게? 중국 편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여태까지의 일관된 보도 태도를 봤을 때, 네, 이런 어떤 모순들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런 내용이 바로 보도가 됐어요. 제 눈에 한 2, 3일 전에 걸렸습니다. 분쟁이 나자마자 이 분쟁의 시작은 카시미르 지역. 거기는 이제 경계선이 없는 것이고 우리 독도 같은 곳이에요. 독도. 여기는 우리가 관할한다. 파키스탄. 여기는 또 인도가 관할한다. 또 그 위에 또 보면은 라다크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이 하고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있는 거죠. 거기서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관광객들한테 어떤 테러 단체가 총격을 가해서 20여 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어요. 자, 저는 거기서 인도는 그게 파키스탄의 배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파키스탄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직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군사적인 행동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인도가. 그리고 파키스탄 쪽으로 흘러가는 강물도 막아버렸어요. 물이 충분치 않은 지역인데. 자, 이러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복잡한데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지 않고 되게 단조롭게 좀 전에 보신 기사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봤을 때 뭐냐, 파키스탄 내부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권력에. 네. 그래서 한 작년인가도 내부에서 큰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그랬더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파키스탄이 내부의 어떤 정권이 불안정해지니까 바깥으로 테러 단체를 이용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라고 먼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근데 중국이 과연 그것을 원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중국은 지금 어떤 더 큰 분쟁으로, 물리적 분쟁으로 촉발되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을 인도 측에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는 미국도 한편이 될 수 있고 러시아도 한편이 될 수 있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새로운 시장이 열려야 되고 새로운 교통망이 열려야 돼요. 새로운 기술도 열려야 되고, 오늘은 교통망이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대표적인 교통망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것이고, 유라시아 대륙이 연결돼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거를 경유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뿜어 들어가는, 그게 완성이 되려면 남북이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선이. 그것은 미국도 원치 않고 러시아도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지진이 많은 일본으로 간다?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일본의 신뢰를 잃었어요. 한반도로 오고 싶어 해요. 그것은 이전까지 많이 해왔던 서로의 소통, 우리한테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통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단 국가를 통해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게 아마 지금 가장 큰 물류망이 될 거예요. 거기에 미국 자본이 올라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1차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할 거예요.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누구나 기회가 열려 있는 거니까 누구한테나. 그에 못지않게 큰 게 인도는 여태까지 고립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양으로만 연결돼야 돼요. 특히 무역 거점인 유라시아 대륙으로 들어오려면 어디를 건너가야 됩니까? 파키스탄을 지나가야 돼요. 파키스탄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렇게 되거든요. 아프가니스탄하고 협상 가능합니다. 이란하고 협상 가능합니다. 다.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의 분위기가 커졌을 때 인도가 이란에다가 그들의 해군 함정들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파키스탄이 가운데 막았었다는 거예요. 그럼 육로로 가는 길이 안 열려요. 중국은 또한 파키스탄을 그들이 똑같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중동으로 진출하는데,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1대1로의 거점으로 삼고 싶어 해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한 패키지라고 보면 돼요. 그게 교차점이거든요. 유라시아 대륙을 좌우로 남북으로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란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의 정정이 불안한 이 마당에, 그리고 인도 입장에서는 그게 러시아의 이해관계하고도 부합하고 새로운 교통로에 발을 담그고자 하는, 지금 트럼프는 인도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인도는 중국을 배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어떻게 형성되는 게 어떤 건지 보이시죠. 이게 푸틴의 입을 빌리자면 다원화로 가는 길이에요. 큰 정치,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세력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커져야 된다. 그게 지금 이 세계가 처한 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상황, 더 이상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이 답답함, 그러면 돈의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기미가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경화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있는 전쟁을 키우려고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경제가 커져야 된다.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인도가 연결된다. 이쪽은 뭡니까? 중국이잖아요. 위로로 가면. 그죠? 이건 동남아고. 예, 그건 해상으로 가는 게 나아요. 이쪽으로는 유럽을 통해서 파키스탄만 잘 건너가면 유럽과 연결될 수 있어요. 아프리카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게 미국도 바라는 바고 러시아도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지금 취약해진 마당에 인도가 자작극을 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자 바로 푸틴이 미사일을 보낸다. 이것은 파키스탄이 못된 놈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도 태도를 보더라도 이렇더라고요. 오늘 교전이 발생을 해서 양측에 인도와 파키스탄에 130여 명이 사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의 주장을 옮길 때는 이렇게, 파키스탄의 이야기를 옮길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아이를 포함해서 뭐 사상자가 이만큼 났다고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동시에 인도의 이야기를 옮기면서는 이렇게 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달했다라고 했어요. 주장했다고 전달했다는 다르죠. 우리가 어디 편에 서 있는지 보이시죠? 그게 러시아도 같은 편에 서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인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중국의 요충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파키스탄이 내정이 불안정하다 이러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죠. 반면에 한반도에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북한에다 도발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인도와 러시아와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러시아는 이미 보여줬죠. 예, 하루가 멀다 하고 보여주고 있죠. 쿠르스크 해방을 하는데 북한군이 큰 힘이 됐다. 북러 상호 방위 제약을 통해서 600명이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다. 북한군에 신세를 졌다. 북한이 비슷한 위기에 처하면 우리도 가서 도와야지, 이런 메시지 던진 거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러시아제 무기를 계속 선보이고 있어요. 자, 저는 그것을 보고 한반도 상황을 녹록지 않게 보고 있구나. 윤석열에 대해서 푸틴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구나. 위험한 놈이다.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이런 지금 파키스탄의 그 카시미르에서 벌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까지 욕구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과거에 하려고 했잖아요. HID 요원, 블랙 요원, 폭탄 짊어지고 준비시켜가지고 충주공항 F-35, 대구공항, 그리고 사드기지. 네.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폭발을 시켜놓고 그것을 북한이 한 짓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을 거잖아요. 그리고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죠. 확! 그럼 주변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 여론들이 샥 끌려가면서 전쟁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거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런 위기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 그게 가장 강력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리트머스 용지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가 보여주는 제스처들입니다. 그만큼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방국이니까
미국도 CIA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한 미군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을 거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굴복하겠느냐? 굴복 안 한다.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노선에서 포기 안 합니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면은 윤석열은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최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네, 일단 한덕수라는 꼬붕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마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도 포기하진 않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시도할 거예요. 그게 오늘 밤에 대전투가 벌어지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